돈이 돈을 버는 금액이 너무 크네요. 건물주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부사장님. 저도 박탈감을 많이 했어요. 건물 없으세요? 조그만 건 했어. 오늘 주제는 건물주 되는 법 편입니다. 부사장 얘기 들어보면 빌딩을 사는 거는 결국 레버리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레버리지 이거 잘 이용하는 거 뭐 대출 잘 받는 법 뭐 이런 거 좀 있나요? 대출 잘 받으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감정가가 높게 나와야 돼요. 감정가. 예.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행에서는 매매 가격보다 감정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담보 인정 비율과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을 측정해서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감정 평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매매 사례가 많아야 돼요. 매매 사례가 많다는 얘기는 최근 시세를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감정평가사 가서 감정평가 3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가법, 비교사례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이런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감정을 해요.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거는 이 건물의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냐, 뭐 건물 짓는데 시공비가 얼마 들어갔냐, 뭐 땅은 얼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에 갖춰서 금액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사례법. 이게 뭐냐면 주변에 거래된 사례들이 얼마의 매매가 됐냐. 그래서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얼마쯤일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팔린 게 없어요. 그러면 가장 최근 시세가 3년 전, 4년 전이에요. 그럼 3년 전, 4년 전에 있는 그 가격들, 매매 사례를 가지고 비교 사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맞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팔렸다라고 하면 최근 시세가 반영이 되겠죠. 이 비교 사례법에. 그러면은 감정가 높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익 환원법입니다. 그러면은 수익 환원이란 뭐냐면은 어차피 이 사업용 부동산이잖아요. 빌딩이라는 게. 월세가 내가 이 돈 투자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 건물의 가치가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환원. 내가 받는 임대료 가지고 환원을 시켜서 매매가를 측정하겠다. 그럼 이때 이 지역에 매수자들, 일반인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 수익률이 만약 4%다. 그럼 4% 맞춰서 이 월세 가지고 역산을 해서 매매가를 만들고 요구 수익률이 3%다. 그러면 3%에 맞춰서 역산을 해서 매매가를 측정하겠죠. 그래서 원가법, 비교사례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가지고 나온 이 가격을 이 감정평가사가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접목을 해서 잘 믹싱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서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도장 팍 찍고 은행에 준단 말이에요. 그게 잘 나와야 제출이 잘 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게 높게 나와야지만 은행에서는 그걸 가지고 인정 비율을 곱하고 담보 대출 금액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 매수자의 신용을 보는 거죠. 그게 신용 대출이잖아요. 그 신용 대출을 측정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뭐 금융 거래를 이렇게 잘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파트가 있다. 토지가 있다. 다른 건물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평가를 좀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건물 살 때 대출 많이 받아서 이 건물 운영하는데 대출 금액 갚아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그동안 이 사람이 살아왔던 금융 어떤 스케줄을 보고 신용이 좋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 갚을 거다라는 게 신용이잖아요. 근데 보통 신용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갚아야 되니까 아파트를 팔고 그 돈 가지고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신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은 신용도를 많이 얹이죠. 그 신용 대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 많은 분 또는 금융거래 잘하신 분도 신용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대출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감정가 높아야 되니까 감정가 높기 위해서는 주변에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거나 또는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 건물에 월세가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잘 되면 되겠죠. 그래서 흔히 뭐 이렇게 감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좀 뭐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 절차가 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내가 이거 사겠다 딱 검토하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매매 가격도 보이지만 그 밑에 공시지가가 보여요.
공시지가라는 게 매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세금 거두려고, 세산세 거두려고 매년 이제 다시 갱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감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에 있는 건물을 살려고 그러면은 감정가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감정평가가 복잡하다, 아, 무슨 말 이해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공시지가가 높은 건물은 감정가가 높게 나오고 대출이 좀 더 잘 나온다. 아, 지금 부산 얘기 들으면 쉽게 정리하면 뭐 좋은 동네, 거래 잘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이 많고 하면 거기가 어딜까요? 대출 잘 나오는 강남이고. 굉장히 뭔가 어려운 설명들이 지나갔지만. 이거 다 편집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나 복잡하게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네. 예, 자세한 얘기들이 해서. 부산이 근데 약간 스피치가 그 삼국지 여포 스타일이시네요. 그런가요? 뭐 저한테 뭐 화나신 건 아니죠? 아유, 제가 원래 약간 좀 열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돌진형, 돌격형, 비켜!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뭐 혼자 한 3시간을 떠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질문도 하지 않고 저 혼자 3시간 떠들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이 얘기에서 꼬리를 물면서 쭉 3시간 떠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이 좀 배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화난 거 절대 아니니까. 화난 거 아니거든요. 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건물을 사요. 예.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내가 어쨌든 뭐 30억짜리 건물을 뭐 10억 내에 있는 현금 있고 20억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예. 수익률 뭐 어느 정도 나는 건데? 그것도 뭐 강의하듯이 얘기해도 됩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야, 이제 답만 말씀드리면은 강남권에 있는 건물은 3%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여기서 3%는 임대 수익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받는 월세를 제가 매입하는 매매 금액으로 나눈 거죠. 네. 그러면 3%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통상 좀 건물이 낡았다. 낡은 건물은 당연히 임대료가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새 건물보다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남에 한 20년 이상 된 건물은 한 2.5%. 네. 그리고 한 지어놓은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된 새 건물 같은 경우는 한 3.2, 3%? 그러니까 강남권은 2.5에서 3.2 정도 사이에서 내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는 내가 받는 월세에서 내가 사는 매매 금액을 단순히 나눈 금액입니다. 네. 나눈 비율이에요.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사서 내가 지출을 하잖아요. 네. 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월급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공용 부분, 근데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뭐 전기 공과금 있잖아요. 그런 거 내기도 하고, 또는 내가 뭐 7월달, 9월달에 재산세 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빼지 않고 적용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지출 부분에 다 적용하면 그보다 더 낮아지죠. 남는 게 없네요.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강남을 사는 이유는 네.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가 있는 시세 차이. 그렇죠. 도대체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길래? 지금 21년 초잖아요. 예를 들어서 17년 초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 자기 매입한 금액에서 2배 이상이 내놓으셨어요. 지금 딱 4년 지난 거죠? 그죠? 4년 만에 2배 뛰기를 했어요. 호가는 2배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실제 매매된 것들은 2배 수준의 매매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30억짜리 건물이면 지금 60억이 팔리고 있다. 그렇죠. 이게 작가님께서 17년 초에 30억에 사셨어요. 네. 그럼 지금 60억에 팔고도 남죠. 그래서 제가 중개인이 한 70억에 내놓으시고 좀 깎아주시고 한 65억에 파시죠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살 때 금액은 자기 돈은 10억 들어갔고 대충. 예. 그러면 지금 10억 들어갔는데 30억을 번 거네요. 그렇죠. 매매 근데- 차익으로만 쳤을 때는. 근데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네. 세후를 따지면은 한 20억? 18억에서 20억 남겠네요. 30억 양도 차익이니까. 그럼 내 돈 10억으로 예. 지금 거의 한 20억을 번 거네요. 그렇죠. 세금 내고 난 다음에 20억 남았으니까. 네. 그러면 자기 돈 10억 다시 회수했죠? 네. 그리고 세금 내고 남은 돈 20억 있죠? 네. 그럼 30억 가지고 더 큰 건물을 사시죠. 왜 더 큰 건물을 사요? 큰 건물이 또 수익이 더 좋나요? 그건 작가님이 건물주 한번 대보시면 아셔요. 약간 방금 멘트를 무시하는 멘트인데. 이게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명품 백을 원하시면은 네. 처음에 입문하실 때 뭐 루이비통으로 입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특정 상표로 얘기 되나요? 그러면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루이비통 들고 다니다 보면은 명품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샤넬로 가잖아요. 그렇죠. 샤넬 좀 매다 보면은 에르메스로 가요. 아니 저는 이게 만약에 이게 시세 차익을 위한 거라면 내가 네. 그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샀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돈을 가지고 똑같이 작은 건물 2개를 사서 그렇죠.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수요를 아니면 큰 건물을 한 번에 사서 올릴 수 있는 건데 이 네.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은가 싶어서 저는 이게
두 번째 건물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작은 거 갖고 있으면 꼬마 삐띵인데 좀 큰 걸로 갈아타면 그냥 그거는 이제 그냥 삐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팔고 가시는 분도 큰 건물인 계시는데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팔게 되면은 아까 이제 양도세로 한 10억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억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그냥 10억 가지고 고만고만한 거 사시는데 물론 이렇게 되려면 자기 돈 10억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10억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 4년이 지나면서 60억 가치가 된 이 건물에서 추가 대출을 받죠. 또 맞죠? 그러니까 4년 전에 10억 투자해서 20억 대출 받아 30억이 지금 60억 됐잖아요. 그럼 그대로 20억 대출 있다고 치면은 거기에 추가 대출 한 20억이나 25억은 나오죠. 그렇네요. 요걸 가지고 두 번째 건물 살 때 합치죠. 근데 이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그럼 본인 자금 한 푼도 안 넣고 첫 번째 건물에서 담보 대출 나오고 두 번째 사는 건물에서 대출이 나오면은 자기 돈 거의 안 넣고 뭐 한 40억, 50억짜리 건물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최소한 매매 금액에서 20%는 넣어 주십시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도덕적인 어떤 해이라든가 나중에 뭐 만세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돈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한 20% 넣으셔야지만 된다. 그럼 이제 20%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은 이렇게 첫 번째 건물 안 팔고 두 번째 건물을 첫 번째 건물을 이제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매입을 하시겠죠. 돈이 돈을 버는 맞아. 금액이 너무 크네요. 부자가 부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아쉽죠. 제가 건물주라면 뭐 좋겠지만 건물주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부사장님? 저도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건물 없으세요? 조그만 건 했어. 그래서 저도 이제 박탈감 느끼기보다 기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17년도에 조그만 거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2배 이상은 오른 것 같은데 야. 그거 팔고 좀 큰 걸로 갈아탈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좀 알아보고 있긴 합니다. 부사장님 건물 방금 얘기해 주셨으니까 혹시 어디에 있는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고 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알겠습니다. 나와가지고 혹시 그럼 어디 동네인지 얘기 안 하셨으니까 네. 그 금액 그 빌딩을 얼마 주고 사셨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좀 10억 넘게 주고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24, 5억에 팔려고 합니다. 10억 넘게 주고 샀다는 거는 현금 10억이란 거예요? 아니 총 매매가. 매매가 그 당시 10억이었는데. 아니 제가 뭐 물려받은 게 없어요. 네. 이게 뭐 잠깐 제기하면 제가 IMF 때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뭐 이제 부도 나고 집이 좀 안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20대 때 제가 이제 어쨌든 돈을 벌어서 이 망가진 집을 좀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사회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제가 30살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제가 일을 해서 벌어서 뭐 제 집 아니면은 뭐 제 생활, 결혼, 애들 키우고 학원 보내고 이런 학비 이런 것들을 쭉 해오다 보니까 벌써 건물은 한 서너 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비해서 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물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건물을 좀 더 큰 걸로 갈아타려고 저는 이제 첫 번째 건물을 팔고 어차피 제가 그 건물이 저한테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좀 양도 차익 보고 팔아서 거기서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을 좀 포함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출을 좀 더 받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좀 해서 한 80억 정도 선에서 좀 찾으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강남구만 보거든요. 없어요. 건물이 없다고요? 네, 다 좀 비싼 느낌이 좀 들고 돋보기를 보면서 찾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좀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마포구잖아요. 예, 마포구에서 좀 핫한 뭐 연남도 같은 데는 예. 뭐 어느 정도 이게 오르는 건데? 지금 연트레파크 접하고 있는 곳은 호가가 한 1억 한 4, 5천씩 부르죠. 평당. 예, 그 거래된 게 한 1억 정도는 지금 거래 사례가 있고요. 연남동 이제 연트레파크 접하고 있는 곳 뒷부분에 보면은 이면에 뭐 골목길에 많이 이제 먹자 상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먹자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가 한 7천, 8천, 9천. 옛날에 남아있던 단독주택에 남아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한 뭐 7천 정도 부르시고 그게 리모델링 돼서 좀 이제 임대 수익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한 8, 9천. 거기 같은 거 1년에 몇 %씩 오른 거예요?
14년도부터 연남동이 좀 뜨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14년, 15년, 16년 이때 이제 좀 붐을 타면서 네. 그때 매년 한 25%, 30%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매년. 예. 매년.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금액이 조금 덩어리가 커졌잖아요. 50평에 평당 1억이다라고 하면 아니면 평당 8천이다라고 하면은 40억. 평당 1억이면 50평이면 50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14년, 15년에는 한 뭐 10억대도 있었고 20억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었죠.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건물이 하나 있는 분이 이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약간 묻어두기식 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 40억, 50억 되니까 사이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에서 더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많이 이제 조금 돈이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매수자들이 조금 적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세가 약간 둔해졌지만 그래도 저는 연남동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는 어디? 많은 지역이 올랐겠지만 그래도 저는 가로수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가로수길. 왜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올랐냐에 따라서 다르죠.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2006년 제가 처음에 일할 때가 2006년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신입 직원일 때 가로수길에 어떤 단독 주택을 제가 매도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팔아보려고 이제 중개니까 중개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다른 부동산 통해서 파셨더라고요. 그때 매매가가 평당 3,950만 원이에요. 3,950만 원. 그러니까 저한테는 평당 4천에 팔아줘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하시면서 평당 한 50만 원 깎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00평 대지에 있는 단독 주택이었어요. 200평. 예. 제가 번지도 안 까먹습니다. 신사동. 네, 지금 삐처리 됐을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200평에 평당 4천이었으니까 80억이었거든요. 80억. 예. 그런데 그 번지 옆에 있는 건물을 18년도에 연예인 그 강호동 씨가 18년도에 그 건물 옆에 있는 건물에 매입하셨어요. 근데 매입하셨을 그 평당 금액이 2억 6천 정도 돼요. 평당 2억 6천이요? 예, 대지 한 평당. 그러니까 2006년도에 대지 한 평당 4천만 원짜리였는데 네. 물론 그 건물은 아니지만 그 건물 옆에 있는 걸 옆에. 매입하시면서 평당 대지 한 평당 2억 6천을 주셨죠. 6배네요? 옆에 좀 높네요. 근데 그게 18년도거든요. 근데 2년 전이잖아요. 지금 얼마쯤 보세요? 거의? 지금 아마 3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3억으로 친다면 10배네요. 거의. 그렇죠. 9배, 한 9배. 예. 근데 이제 18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 가로수길에 접하고 있는 건물 중에 팔린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평당가가 3억 아니면 호가는 3억 이상 부르거든요. 대지 100평이다라고 해도 평당 3억이면 300억이잖아요. 300억. 그러니까 개인은 접할 수 없는 금액이 돼버렸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그 가로수길에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최근에 한 1, 2년간의 매매 사례가 좀 뜸하죠. 야, 부사님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면 지금 평당 3,950만 원짜리 200평짜리가 그 당시로 지금 거의 약 한 80억. 예, 그렇죠. 한 2006년이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2018년도에 기준으로 그러면 그 건물, 그 땅은 지금 600억 돼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쳤을 때는 한 거의 한 700억. 그렇죠. 2009년도에 또 사례인데 저희가 2009년도에 가로수길에 접하고 있는 건물을 중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4천 정도 선에서 2009년이면 3년이 지나면서 올랐을 거 아니에요, 가로수길도. 그때 제가 기억할 때 7,500, 평당 7,500 주고 누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수자가 며칠 지나시고 난 다음에 전화가 주셨어요. 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아. 너무 비싼 것 같아. 비싼 것 같고. 취소할래. 건물을 또 내가 가보니까 이게 가로수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도로예요. 그러면 가로수길 접하고 있는 건물들은 동향이거나 서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내 건물에서 북쪽에 있는 건축물이 일쪽 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길 혹시 가서 보시면은 북쪽으로 이렇게 사선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올라가다가 이게 꺾여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분이 사셨던 7,500 주고 사셨던 그 건물이 3층, 4층, 5층이 이쪽 사선 제한을 받아서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건물은 이렇게 반듯해야 되지 않냐. 그쵸. 1, 2, 3, 4, 5층이 똑같은 면적 쭉 올라가야지 그래야죠. 건물 아니냐.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작가님은 그분 같은 형태가 되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산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내가 환불하고 싶어. 아니면 이거 내가 취소하고 싶어. 근데 벌써 계약금 줬잖아요. 그 매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이분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계약금 되돌려줘.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매도자분이 그런 게 어딨냐고. 계약금 포기하면은 내가 해지해줄게. 그쵸. 계약금 포기해. 계약한 거니까. 그죠? 이게 계약서 다 돼 있어. 계약서대로 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난 이거 싫다 이러길래 그러면 제가 다른 매수자 찾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매수자 찾아서 그 분이 사셨던 금액 그대로 매수자만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매수자분이 금액을 더 지불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만 바꿔서 잔금을 치러서 끝났어요. 네. 지금 그 건물이 아까 그 가로수길 접하고 있으니까 3억 할 거 아닙니까? 네, 2006년 4천 했던 게 예, 근데 이분이 2009년도였거든요. 7,500에 사신 게. 네. 그럼 그때 사셨으면은 지금 7,500에 산 게 3억이 된 거죠. 평당 3억이 된 거죠. 네. 그분은 아마 가로수길 못 가실 거예요. 배 아파서. 속쓰려 가시겠어요. 그때 그냥 그대로 계약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두 달 지나서 잔금 치렀으면은 자기에게 됐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주변이 막 좋아지면서 가로수길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어떤 부동산이 3억에 파시죠. 평당 3억에 제가 중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고 계실 텐데 무슨 3억이야. 한 3억 5천 원 받아야지. 이거 몇 평짜리였는데? 한 7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0몇 억에 중개를 했었거든요. 대지가 한 70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 210억, 200 넘었죠. 그죠? 평당 3억 잡으면. 제가 지금 사실 건물주 시리즈 이게 이제 2편이거든요. 예. 전에도 한번 건물주 시리즈 한번 찍었는데 예. 오늘도 촬영하기 계실래요? 왜요? 뭔가- 건물 사러 이제 부동산 알아보러 가시려고. 그렇죠. 저는 같이 가시죠. 제 회사 모세요. 제가 뭐 진짜 제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중개해 드릴게요. 돈 없고요. 아니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래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좀 약간 좀 작은 거 얘기할까? 작은 거. 이게 큰 거 말고 더 작게 작은 얘기할 거? 필요는 없는데 더 작은 거? 야 진짜 건물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은 예. 주식도 사실 수익률 뭐 100%, 뭐 500%, 800%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 한 종목에 몇십억, 50억씩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잘.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은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수익금은 그 정도 나올 수 그렇죠. 쉽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고객분 중에서도 주식으로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네. 건물 사겠다고 오세요. 네. 그러면은 수익률 보면은 절대 그런 분들은 건물 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대로 원래 주식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이 큰 돈을 주식에서 넣기에는 불안한 거죠, 본인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식에 돈을 벌었으니 이 번 돈 가지고 안전한 자산인 비팅으로 좀 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놓고 네. 그리고 자기가 처음 투자했던 그 원금 있죠? 네. 주식 투자할 때 처음에 원금. 그 원금을 가지고 계속 또 불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건 날리더라도 괜찮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건물 사러 오신 분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재테크에서 지금 구독자 제일 많은 유튜버 이제 신상장님도 예. 사실 본인 방송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건물 또 사셨잖아요. 마포 쪽에 그 합정 쪽이었나요? 그치 건물 사셨잖아요. 잘 사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재물운이 있으신 분인 것 같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네. 20년 2월 달에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코로나가 막 심해지면서 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불안하니까 싸게 팔아. 좀 이제 약간 좀 깎아주면서 팔았죠. 그 깎을 때 딱 잡았죠. 아. 그리고 4월 때 잔금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야. 완전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를 다 누렸죠. 역시 재테크 탑 유튜버답다. 근데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샀다고.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잖아요. 네. 제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건물 매입한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중개인이 은행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대출이 27억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렇게나 대출이 많이 나와요? 라고 하고 자기 돈 8억 넣고 사신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한 1년 됐죠? 네. 그죠? 근데 지금 한 정도 할 것 같아요. 그새. 야, 근데 뭐 사실 이제 신상단님이 네. 그거 뭐 그냥 샀다고 하셨겠지만 사실 신상단이 수많은 전문가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본인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샀다기보다 그 감이 있으셨겠죠, 사실. 그죠, 뭐.
그분도 그런 얘기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지식들이 그렇죠. 많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체화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누가 아무리 대출 나와도 풀로 대출 나와서 내도 뭐 8억 정도 8억밖에 안 간다 하더라도 8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냥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컴퓨터 한 대 200만 원짜리 사도 그 고민을 다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 빌딩이야, 내 아파트야. 그런데 내 건 화장실만 내 거야, 나머지 다 은행 거야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이겠죠.